어느 날 우리 눈앞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이 혼자서 작동되거나 물체가 공중을 떠다니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이상한 사건은 1848년 미국 뉴욕 웨인 카운티 외곽의 시골 마을에서 살던 세 딸들에게 벌어집니다. 지금은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이스빌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어요. 이 집에 살던 가족은 폭스라는 이름의 부부와 리아, 마가렛, 케이트라는 세 딸이 살고 있었죠. 리아의 나이는 17, 마가렛은 15, 케이트는 12살로 보통의 다른 아이들처럼 특이할 게 없는 평범한 딸들이었습니다. 폭스의 딸들은 원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아빠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고요. 집을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시골에 낡은 집으로 이사를 왔던 건데요. 1848년 3월 이사를 마친 폭스의 가족은 엄마가 새 직장을 구해야 했고 아이들도 학교를 옮겨야 됐죠. 한동안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간은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상한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어느 날부터 막내인 케이트가 언니들에게 자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언니들이 자기에게 장난을 쳤다는 건데요. 부모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일 밤마다 침실 벽을 두드려 잠을 못 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니들은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케이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벽을 두드리지 않았는지는 언니들만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실제로 케이트는 최근 며칠째 밤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딸들은 이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결국 다 같이 막내 방에서 잠을 자보기로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죠. 그리고 폭스 부부의 딸들은 모두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케이트의 말처럼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새 들렸던 겁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고 가볍게 문을 노크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집에서 벽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부모들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장난을 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부모가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날이었어요. 집에는 딸들만 있었고 모두 한 방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 밤새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벽을 두드렸다는 이야기일까요? 다음날 밤 폭스의 딸들은 수상한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집안 곳곳을 조사해 봤어요. 그러자 가는 방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정체에 딸들은 집안에 유령이 산다고 믿기 시작했죠. 그날부터 딸들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는데요. 며칠이 지났고 어느 날 다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생각해보면 이 소리를 내는 정체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거나 사람을 공격하진 않았고요. 벽만 두드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런 생각에 평소 호기심이 많던 둘째 마가렛이 만약 지금 벽을 두드리는 당신이 정말 유령이라면 다시 한번 벽을 두드려 보라고 말을 겁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들은 무서웠죠.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번엔 막내인 케이트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남자입니까? 맞으면 한 번, 틀리면 2번 벽을 두드리세요. 그러자 벽은 한 번만 소리를 냅니다. 딸들은 더 이상 벽을 두드리는 소리의 정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유령과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재미있어 합니다. 그 뒤로 밤마다 이 유령과 대화를 했고 이름과 나이, 직업도 알아낼 수 있었죠. 유령은 말을 하진 않았고 벽만 두드렸는데요. 딸들의 질문에 영어로 대답을 했던 겁니다. A면 한 번, B면 2번 벽을 두드리는 식으로 소리를 내면 딸들이 듣고 알파벳을 조합했던 것이죠. 딸들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도 알렸어요. 하지만 당연히 믿어주지 않죠. 그러자 케이트가 자신있게 부모 앞에서 유령을 불러냅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벽을 두드려 달라고 했죠. 그러자 바로 대답을 하듯이 벽이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란 부부는 아이들의 말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었죠. 유령을 믿기 시작한 폭스 부부는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고요. 폭스 집안의 세 딸은 유령과 대화하는 능력으로 유명해집니다. 그 뒤로 약 30년간 미국 전역을 다니며 강연을 했고 책을 쓰면서 살았는데요. 이렇게 세 딸은 유령과 대화할 수 있다는 세계 최초의 강령술사인 폭스 자매들로 불리게 됩니다. 1848년 폭스 자매에게 벌어진 이 이야기는 심령주의를 뜻하는 스피리추얼리즘의 시초가 됩니다. 스피리추얼리즘은 영혼을 불러내 대화를 하거나 조종을 하는 강령술, 심령술을 뜻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영혼은 육체와 구별되는 비물질적이며 초자연적인 정신적, 추상적 실체로 살아있는 육체 안에 들어있는데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죽음에 이른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육체를 떠난 영혼들은 가끔씩 물체를 이동시키거나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폴터가이스트는 독일어로 노크하다라는 동사를 뜻하는 폴턴과 영혼을 뜻하는 가이스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죠. 뜻을 풀어보자면 시끄러운 영혼이라는 뜻이 됩니다. 인지할 수 없는 대상에 의해 물건이 움직이거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소리가 발생하는 식으로 물리적인 이해와 설명이 불가능한 심령 현상을 말하죠. 폭스 자매가 겪은 일처럼 아무도 없는 집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던가 갑자기 불이 나거나 물건이 공중을 떠다니는 일들이 폴터가이스트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초자연적인 현상들 때문에 공포 영화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공포 영화로 유명한 컨저링 시리즈도 실제로 일어났다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주제로 한 영화죠. 1971년 미국 로드 아일랜드 해리스빌로 이사온 페론의 가족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주장에 의하면 페론 가족은 새 집에 이사온 첫날부터 1980년까지 약 10년 동안 9명의 영혼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자는 사이 침대를 다른 곳에 옮겨 놓거나 물건을 숨기고 집안에 악취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엄마인 페론 부인의 몸에 들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고 의자에 앉은 채 공중을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관련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이름인 유명한 퇴마사죠. 워렌 부부도 페론의 집을 찾아와 엑소시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영화 컨저링의 주제가 되었던 겁니다. 페론 가족 이야기 외에도 아미타빌가의 저주나 파라노말 액티비티, 엑소시스트 등 많은 공포 영화들이 대부분 실제로 벌어졌다는 악령에 의한 빙이나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영화 속에서 보던 장면들이 실제 벌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생기는 공포심도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유령이 벌인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데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판단하는 데에도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겁니다. 7가지 징후로 폴터가이스트 현상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물건들에 대한 현상이죠. 항상 같은 곳에 열쇠나 휴대전화를 뒀는데 몇 분 뒤 보이지 않는다던가 며칠 후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징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물체가 스스로 공중부양되는 현상이 목격되는 경우예요. 공중에 떠다니는 의자를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가만히 있던 물건이 저절로 떠오르거나 혼자 움직이고 책장이 이유 없이 쏟아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심할 경우 냉장고나 옷장 정도의 무거운 물건도 공중에 뜨는 상황이 목격된 적도 있어요. 세 번째는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나거나 온도가 갑자기 낮아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움직이는 물체는 멈춰 있을 때보다 온도가 높아져요. 물리적인 이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체가 움직이고 날아다니는데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거나 오히려 낮아진다면 영적인 존재가 주변에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귀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실험 등을 할 때 열감지 센서를 자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유죠. 네 번째로 그동안 많은 공포영화에서 사용한 장면이죠. 혼자서 작동하는 가전제품들도 폴터가이스트 현상의 징후라고 볼 수 있어요. 켜져 있는 전구가 갑자기 깨진다던가 TV나 라디오가 저절로 켜지고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시계가 어느 날부터 움직이고 있는 경우, 그리고 창문이나 서랍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등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에너지들도 폴터가이스트의 징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2008년 3월 14일 아침에 촬영된 영상이고요. 라디오 소리입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강아지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켜둔 것이고, 심심하지 않도록 라디오를 켜놨는데 라디오 혼자 주파수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조명도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죠. 주파수가 움직이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라디오 꺼졌죠? 잡음 들려요. 자, 문 닫혔죠? 테이블 위 잘 보시면 다시 라디오 켜집니다. 강아지가 이 주파수를 맞추기는 힘들 거예요. 불가능하죠. 이 집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자, 카메라 렌즈도 초점이 바뀌어요. 자동 초점 조절이 된다고 해도 지금 화면 안에 이동하는 물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가 렌즈를 조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저절로 조정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강아지들 시선을 보면은 뭔가에 반응하고 있는 느낌이죠. 무언가를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시선이. 카메라 뒤에서 움직이는 어떤 물체를 본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두 마리 다 같은 쪽 보고 있습니다. 자, 뭔가를 봤어요 지금. 분명히 뭔가를 본 것 같습니다. 소리가 나자 반응을 했죠.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들리는 이유를 알 수도 없이 생기는 다양한 소리들도 폴터가이스트 현상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죠. 영국 엔필드에서 11살의 자넷이라는 아이가 직접 겪은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촬영된 사진인데요. 첫 공개된 1977년 9월 10일 신문기사에 의하면 미들섹스주 엔필드시의 60년 된 주택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 가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라고 소개하죠. 집에 있는 물체가 날아다니고 가구들이 움직이는 현상은 2주 동안 계속되었고, 사진 기사인 그랩 모리스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장난감 블록에 머리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물건을 던진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블록이 날아오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다라고 소개했어요. 자넷은 자신의 언니와 위자보드라는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위자보드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해졌던 분신사바처럼 귀신을 부르는 놀이 중 하나인데 이 게임 이후 악령의 장난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악령은 가구를 공중에 띄우거나 물건을 던졌고 이상한 소리를 냈고 사람을 공중에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2년간 겪으면서 자넷은 정신적인 문제로 몸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1979년 이후 악령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자넷도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엔필드 사건이 영화 컨저링2의 주제가 됐었죠.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영상 하나를 더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영국 맨체스터의 어느 사무실에서 2012년 11월 1일에 촬영된 CCTV 영상이에요. 폴터가이스트를 대표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고요. 보통 이런 류의 영상이나 사진은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현상도 뚜렷하게 보이고 호러나 심령을 주제로 하는 일본의 어느 프로그램에서 폴터가이스트 현상 대축제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적도 있어요. 여러 대의 카메라로 찍혀있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전부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폴터가이스트라고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영상 중에 가장 상태가 좋습니다. 화면은 실시간으로 건물 안에 아무도 없다고 계속 화면을 전환시켜주고 있어요. 시간을 보시면은 녹화된 시간 전혀 편집이나 끊김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의자가 이제 시작됩니다. 현상이 멈추지 않고 계속 벌어져요. 사무실마다. 모니터 잘 보세요. 영상을 보시면 문 손잡이가 흔들리고 분명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서랍이 저절로 열리고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서류도 뿌려지거든요. 컴퓨터 전원도 동시에 켜졌다 꺼지고 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귀신이 벌인 일이다,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영상은 조작된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구현해낼 수 있는 움직임들이에요. 증거도 찾아냈고요. 이 영상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자 영상 분석 전문가와 심령술사들이 확인해 봤더니 모든 장면이 편집과 조작으로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겁니다. 영상이 연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사람의 힘으로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화면상에서 볼 때 사무실 로고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뭔가를 알리기 위한 느낌이고, 그리고 영상 구성 자체가 점층적이에요.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있죠. 극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소개한 최초의 강령술과 심령술사라는 폭스 자매의 이야기도요, 사실은 아이들이 장난으로 꾸며낸 가짜 이야기였어요. 이 사실은 미국 강령술 협회를 통해 밝혀집니다. 1895년 30주년을 맞은 미국 강령술 협회에서는 강령술사로서 상징성이 있던 폭스 자매들을 초청해 기념 연설을 부탁했어요. 하지만 당시 케이트와 마가렛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어서 연설을 거절합니다. 결국 첫째인 리아만 혼자 행사에 참석했죠. 그러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동생들이 화가 나서 몰래 행사에 참석했고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은 언니인 리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유령과 대화하는 척 연기해왔다고 폭로한 것이었죠. 케이트와 마가렛은 벽을 두드리는 소리나 유령이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집안의 소리들이 모두 만들어낸 가짜였고,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예상외로 사람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믿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첫째인 리아가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 시작해서 책을 냈고 강연을 다니면서 가짜 심령술 연기를 할 때마다 두 동생들은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결국 강령술계를 떠나기로 했다고 그동안의 일들을 자백했어요. 모든 것이 폭로되자 폭스 자매들은 죽을 때까지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채 살았고,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사람들의 장난이라는 의혹이 생기자 컨저링의 배경이 된 페논 가족의 이야기도 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해리스빌의 페논 가족이 겪은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부부의 큰딸인 안드레아가 쓴 책 때문인데, 책 속의 내용만으로는 그 집에서 벌어졌다는 모든 일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워렌 부부가 페논 가족의 집에 방문해 엑소시스트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도 안드레아 페논의 책과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조작을 한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먼저 이 맨체스터 사무실의 경우 굳이 시간을 들여 영상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에게 사실인 것처럼 속여서 공개했어요. 왜냐는 것이죠.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행동이 수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면 그 자체가 돈으로 연결될 수 있죠. 영상이나 사이트 홍보를 통한 수익 같은 부가적인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 느끼셨을 텐데 로고처럼 보이는 똑같은 문구가 굉장히 많이 벽에 붙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폭스 자매나 페논 가족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여요. 예전에 있던 일이라 유명인이 돼서 책을 내고 강연을 다니는 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이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돈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영혼이 만들어내는 일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유령의 짓이 아니라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부 영상들이 거짓 조작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모든 현상들을 다 거짓이라고 설명할 수도 없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1930년대 정신분석학자인 낸더포더가 발표한 이론에 따르면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초자연적인 영혼이 벌이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심리기능장애 이론에 의하면 이런 일들의 중심에는 특정 사람이 관련돼 있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상현상이 벌어지지만 사라지면 현상도 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심의 인물은 주로
10대 초반의 미성숙한 아이들이다. 주로 이 아이들은 심하게 억제된 분노나 적개심 또는 성적 긴장 상태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어떤 에너지, 일종의 염력 같은 힘을 통해서 적개심이나 공격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낸더포더 이론에 의하면 이상 현상의 원인을 염력이라는 또 다른 초자연적인 힘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한 의견들도 다양한 상태예요. 이 외에도 많은 과학자들은 폴터가이스트의 원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이상한 기류나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한 환각, 착시처럼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믿으며 현재까지 초자연적인 존재를 부정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폴터가이스트 현상의 원인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정말로 인간이 아닌 영혼들에 의해 벌어진 현상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명확히 증명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만약 영혼이 존재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의 거짓말로 인한 현상들이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벌어져 온 수많은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영혼이 존재하고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영혼 때문이라면 왜 지금까지 조작되지 않는 명확하고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혼의 존재와 폴터가이스트라는 현상에 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폭스 자매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요. 반전이 있었어요. 모든 진실이 폭로됐었죠. 그리고 이 세 자매들이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서 숨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죽었는데, 이 강령술 협회 행사 폭로 이후 약 10년이 지납니다. 1905년 정도였는데 폭스 자매들이 살던 이 하이스빌의 낡은 집을 허무는 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 마당에서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과 철제 가방 하나가 발견됩니다. 가방을 열어봤더니 명함이 한 장 들어있었는데 거기 찰스 로즈마라는 이름이 적혀있던 거예요. 폭스 자매가 대화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영혼의 이름이었던 거죠. 이 유골이 실제로 발견되면서 폭스 자매에 대한 평가가 다시 바뀝니다. 이후에 이 세 딸들이 유령과 처음 대화했다고 알려진 1848년 3월 31일이 심령주의 최초의 날로 기록됐어요. 그리고 현재 이 딸들이 살던 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예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호주의 울룰루라고 하는 곳인데 전 세계 여행객들이 죽기 전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장소로 항상 꼽히는 여행지입니다. 자, 이곳에서 1980년 8월 태어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부모와 여행 도중에 사라지는 사고가 있었던 거죠. 이 아이인데요. 너무 어린 아기가 사라진 거예요. 이 소식에 사람들이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범인이라는 인식으로 힘들게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사라진 지 6년 만에 울룰루 아기 실종 사건의 범인이 밝혀집니다. 범인의 충격적인 정체가 다음 주 미스터리 사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19세기 중반 2번에 걸쳐 아주 기이한 화재 사고가 발생합니다. 분명 불이 났는데 집안이 탄 흔적은 없고 사람만 모두 타 재로 남은 사건이었어요. 정확한 상황을 더 알아보자면 첫 사건은 1847년이었습니다. 게이르리트라는 백작 부인이 갑자기 저택에서 완전히 재가 된 채 발견됐고요. 1851년엔 파리에서 페인트 가게를 하던 주인이 지인과 내기를 했다가 지는 바람에 불이 붙은 양초를 입에 넣어서 꺼야 했습니다.
이 양초를 입에 넣는 순간 입 주위에 불꽃이 번지면서 순식간에 상반신이 전부 불에 타버렸고요. 하반신을 태울 때까지 불은 전혀 꺼지지 않았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어요. 두 번의 사건 모두 집에서 일어났고 누군가가 이들을 해치려고 한 시도도 없었죠. 혼자 있었고 옆에 사람이 있어도 불이 붙을 만한 물건은 전혀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알리바이도 있었고요.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을 조사해봤지만 사망한 사람의 주변에는 양초에 인화성 물질이나 불을 피우는 도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불이 붙었고 주변 물건이나 가구에는 왜 불길이 번지지 않은 것인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죠. 사망한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 조각들에 대한 성분 분석도 해봤지만 불이 붙을 만한 물질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화재 사고가 한두 번 정도만 일어난다면 원인을 찾지 못해도 운이 없거나 누군가 살해를 한 후 피해자에게 불을 붙였다고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도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이 여러 번 발생해 왔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인간이 자연적으로 불에 연소한다는 뜻의 SHC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는 인체 자연발화라고 합니다. 인체 자연발화 사고로 사망한 사건은 전 세계에 아주 많아요. 그리고 오늘 알아볼 사건들은 수사기관의 정식 조사가 이뤄진 뒤 결론 내려진 것으로 이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여러 번 소개됐습니다.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1847년 6월에 게이르리츠 백작 부인이 저택에서 전신이 불에 탄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게이르리츠 부인을 태운 불길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미 완전 연소된 상태였어요. 언제 불이 붙었고 사망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두 번째 사건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났습니다. 1951년 7월 2일 아파트에 사는 카펜터 부인이 세입자인 메리 리자 할머니에게 저녁 인사를 하고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어딘가에서 타는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일러 과열로 나는 냄새라 생각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에 계속 잠을 잤다고 하는데요. 밤사이 화재 신고도 없었고 시끄러운 소리도 나지 않은 걸 보니 역시 보일러 과열이라는 생각을 하며 건물 밖을 나옵니다. 우체통에는 리자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도착해 있었거든요. 이걸 전해주러 할머니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고리가 너무 뜨거웠다고 합니다. 안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거나 불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카펜터 부인은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문에 두꺼운 천을 두르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방 안에는 뜨거운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 같죠. 그리고 카펜터 부인은 리자 할머니가 무사한지 안을 둘러보다가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됐어요. 방은 깨끗이 정돈돼 있었고 불이 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할머니가 앉아있던 의자나 옆에 있던 협탁도 모두 멀쩡했죠. 그런데 의자 위에 뭔가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잿더미로 변한 리자 할머니였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신체 부위라고는 구두를 신은 한쪽 다리와 등뼈 조각, 주먹 크기로 작아진 두개골이었죠. 리자 할머니는 불에 타 사망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람이 재가 될 정도로 타려면 생각보다 큰 불이 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장터에 가보신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아무리 길어도 2시간 정도면 화장이 끝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불은 1000도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리자 할머니는 대형 화재에 노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방 문고리가 뜨거운 걸 빼고는 집안이 너무 멀쩡했다는 거죠. 그을린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현장 감식을 한 법의학자도 아주 희귀한 일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자신이 법의학자로 일해온 동안 사람이 이 정도로 연소했는데 주변 건물이나 물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이상하고 이런 사건을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사건은요. 1966년 12월 5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일어납니다. 이날 가스 검침원으로 일하던 고스넬이라는 사람은 가스 미터기 수치를 재기 위해 92세의 노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검침원이 초인종을 누르며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하지만 집안에선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죠.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가스 검침을 해야 되니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외국은 지하실 입구가 집 밖에 따로 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집안을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지하실엔 갈 수 있죠. 자, 여기 문을 열어보니까 검은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두고 연기가 다 빠지자 안을 들어가 봤는데 지하실 바닥에 원뿔 모양으로 쌓인 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장면을 볼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검침원은 집주인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제로 집 문을 열고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하실에서 맡았던 연기와 같은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았습니다. 목욕탕이었는데 여기도 문을 열어보니 갈색 재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자주 신던 구두와 할아버지의 오른쪽 다리가 남아있는 것을 봐서 벤틀리 할아버지도 불에 타 사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검침원의 경찰 신고로 사건이 수사가 됐지만 어디서도 살해의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어서 잠정적인 화재 사고로만 남겨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인데요. 지금까지 보고된 자연발화 사건 중 가장 미스터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은 1982년 8월 5일 오전이었고요. 시카고 거리를 걷던 여성의 몸에 갑자기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신체가 완전히 전소되는 바람에 연령과 이름, 주소까지 신원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미제 사건이자 자연발화 사고로 처리된 사건이었죠. 마지막 인체 발화 사건은 1982년 9월 15일에 일어났어요. 영국 에드먼톤에서 아빠와 살던 61살의 여성 지니 샤피는 엄마가 사망하고 난 뒤 충격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오후 4시 15분쯤 샤핀의 몸에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했죠. 입에서 불을 내뿜을 정도였지만 신기한 건 샤핀이 비명을 지르거나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놀란 아빠와 남편은 샤핀을 거실로 옮겨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 너무 뜨거워서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러는데요. 결국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실로 옮길 수는 있었지만 샤핀은 8일 만에 사망합니다. 이 사건 당시 지니 샤피는 아빠와 의자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불이 붙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입고 있던 가디건이 불에 타긴 했지만 머리나 팔, 입의 화상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위에 전혀 불이 타는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주변에 불이 날 만한 요소는 전혀 없었죠. 여기까지가 인체 자연 발화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5가지 사건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현상들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정확한 진위 여부가 역시 밝혀지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신의 저주나 악마의 장난으로만 봐야 할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겠죠. 지금부터 인체 자연발화 사건의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고 과학수사가 발달하자 너무 쉽게 원인들이 밝혀집니다. 첫 번째 사건인 게이르리트 백작 부인의 발화 사건은 결말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저택 관리자로 일하던 슈타 우후라는 사람이 이 집의 보석을 훔쳤다가 백작 부인에게 들켰고 크게 혼을 내려고 하자 당황한 슈타 우후가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살인사건이었던 거죠. 두 번째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메리 리자 할머니의 인체 발화는 아무런 원인 없이 스스로 불에 타 연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리자가 사망하기 전 아들과 통화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때 수면제를 먹은 상태였던 것으로도 밝혀졌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 먹다 남긴 수면제를 나머지를 전부 먹겠다는 전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죠. 여기에 평소 담배를 피던 리자는 수면제 효과로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에서 담배를 피느라 제대로 담뱃불을 끄지 못하고 잤는데 이 불씨가 옷 위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앉아있던 의자에 충전재, 그러니까 보통 패딩 안에 들어가는 그 푹신한 보온 소재를 충전재라고 합니다. 의자 안에 이런 소재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불이 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리자의 몸 외에 주변은 불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게 사실과 다른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리자가 앉아있던 의자나 어떤 다른 실내에는 화재가 났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리자와 주변 가구만 불에 탄 이유는 마루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재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현장을 발견한 목격자들과 법의학자가 리자의 뼈까지 모두 다 재가 됐다고 한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뼈 조각을 제외하고 실제로 전부 다 타버렸어요. 사람이 화장터가 아닌 곳에서 불에 타 재가 돼서 변하려면 최소 1370도 이상을 고온에서 3시간 정도 이상 태워야 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안 화재의 흔적을 봐서 당시의 온도는 900도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400도에 가까운 온도 차이가 있는데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소견 때문에 이 사건을 자연 인체발화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요. 잘못된 소견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900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불에 태워도 시신은 충분히 뼈와 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불에 탈 경우 더 낮은 온도에서도 사람은 뼈와 재가 남게 돼요. 그런데 리자 할머니는 10시간 정도 불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이런 현상을 촛불 효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촛불 효과는 계속해서 태울 수 있는 연료가 있는 한 불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리자 할머니의 경우 입고 있던 옷과 체내 지방 성분이 연료가 되면서 10시간 가까이 계속 불에 탈 수 있었던 겁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한 현상이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화재가 난 공간이 조금씩 장기간에 걸쳐 불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지만 충분히 가능한 현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사건인 벤틀리 할아버지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평소 파이프 담배를 즐겨 피우던 할아버지는 종종 옷에 담뱃재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발견된 옷에서 재를 떨어뜨린 위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침실 카펫에도 파이프 재로 생긴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었죠. 결정적으로 사망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담뱃재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현장 사진이 대표적인 인체발화 현상으로 많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알려진 이야기는 앞에서 말한 대로 신체가 완전히 연소했고 다리만 남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개골과 여러 뼈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사로 내보내기에 적합한 사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사를 본 사람들은 다리만 남았다고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완전히 탈 정도면 대형 화재가 분명하고요. 집안은 다 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집안은 불타지 않고 화장실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걸까요? 이런 현상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면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할아버지가 92세의 노환이에요. 그 당시 보행기에 의존해야만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 옷에 담뱃재가 떨어졌을 경우 금방 반응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얘기죠. 담뱃재가 옷에 다 불이 붙게 되자 최대한 빠르게 화장실로 이동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화장실로 들어와서 옷을 욕조에 넣으려고 했지만 이미 몸이 불에 붙은 뒤였고 리자 할머니 사건 때처럼 촛불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욕실에서 결국 온몸이 불에 타 사망한 겁니다. 네 번째는 가장 미스테리하다고 알려진 시카고 거리에서 갑자기 불에 타 사망한 여성의 이야기죠. 이것도 원인이 밝혀집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고 감식을 의뢰해 본 결과 불타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성이 입고 있던 옷에서 탄화수소 연소 촉진제가 발라진 흔적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갑자기 불에 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살해한 피해자였던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범인을 찾으려고 해봤지만 결국 실패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죠. 인체 자연발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지니 샤피인의 사망 사건은 입에서 불을 뿜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 목격담의 출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인체 발화 현상을 믿는 옹호자들의 부풀린 과장된 이야기들이었어요. 샤핀의 사망 후 시신을 검사한 병원 의사는
입안에서 화상이나 다른 상처의 흔적은 없었다는 소견이 이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몸 안에서 불에 탄 흔적 없이 신체 표면의 30에서 40% 정도가 이미 중증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까의 이야기와는 많이 다르죠. 그렇다면 지니 샤피는 어떤 과정으로 불이 붙었고 사망하게 된 걸까요? 현장에서 불이 붙을 만한 물질은 전혀 없었다고 전해지지만 당시 바로 옆에 앉아있던 아빠가 파이프 형태의 담배를 들고 있었고 앉아있던 주방에는 가스렌지가 켜 있었다고 합니다. 즉 화기의 원인이 있었고 불이 계속 연소하기 좋은 공기가 흐르는 장소에서 담배를 핀 것이 화재의 원인이죠. 그 당시 신고를 받았던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니 샤핀의 옷이 불에 타고 있었다는 증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지니 샤핀이 불에 탔다기보다 옷이 계속 연소하는 중에 몸에 불이 붙었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죠. 옷에 불이 붙었고 타면서 피부에 옮겨 붙은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렇게 말하면 인체 자연발화라고는 볼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화재 원인은 아빠가 피던 담뱃재가 옷에 떨어질 때 가스렌지의 뜨거운 공기와 만나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재 순간에 지니 샤핀이 전혀 미동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말도 결국 인체 발화 현상 옹호자들이 부풀려낸 거짓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큰 화상을 입어서 울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여기까지가 대표적으로 알려진 인체 자연 발화 현상에 대한 5가지 이야기의 사실들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현상들은 결국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화재 사고에 사람들이 살을 붙여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흥미로운 미스터리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 재미를 위해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면 안 되겠죠. 정작 이런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한 번 더 주는 이런 꼴이 됩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가장 미스테리하다고 알려진 인체 자연 발화 현상과 그 진실을 알아보는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미스터리한 이야기들로 이제 소문되고 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은 과장되거나 처음부터 거짓말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스터리하다고 알려진 것의 대부분은요, 실제로 일어난 현상에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부풀리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이런 장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조금 아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는 말이. 하지만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면요, 이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어요. 다음 주 예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살인마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지만요, 해외라면은 아마 대부분이 잭 더 리퍼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을 죽였고 현장에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100년이 지난 현재 잭 더 리퍼 사건은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미제 사건이 됐죠. 살인을 저지르면서 신문사나 잡지사에 편지도 여러 번 보냈어요. 굉장히 과감한 행동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잭 더 리퍼는 아마 사망했을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신화적인 인물로 남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관련 캐릭터들이 만들어지고요, 팬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로도 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되면 다 팔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연쇄살인범을 이렇게 소모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호순 티셔츠 나오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 주에 잭 더 리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나면 절대 이런 행동 할 수 없을 거예요. 다음 주에 전대미문의 살인마로 알려진 잭 더 리퍼 사건과 연쇄살인 과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9세기 초는 유럽의 제국주의 나라들이 다른 대륙을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영토를 침략한 나라는 우리가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는 영국이죠. 이 식민지들로부터 많은 자원을 얻었고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까지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영토로 삼았어요. 그 덕에 영국의 귀족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거나 노예로 삼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됐죠. 당연히 모든 귀족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토착민들 입장에선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몰려와 주인 행사를 하는 영국인이 반갑지 않을 겁니다. 허락을 구해도 모자랄 판에 이 사람들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자원을 뺏었어요. 이런 꼴을 그냥 보고 있을 사람이 없죠. 날이 갈수록 귀족들의 착취가 심해지자 더 이상 살 수 없던 원주민들은 결국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치거나 아니면 이 귀족들의 노예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 어디를 가봐도 이미 식민지가 돼 있었거든요. 다들 사정은 비슷했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노예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 생활이 좋을 리가 없겠죠. 원주민들은 유럽 귀족들의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주민을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한 거죠. 막 다루던 노예가 죽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또 잡아오면 되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오랫동안 이어지자 일부의 귀족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게 됐고 내부 비판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귀족들은 노예를 계속 재산 불리는 데만 이용해 먹고 있었죠. 이번에 소개할 사건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귀족 중 가장 악랄하다고 소문났던 어떤 가문의 이야기고요. 이 가문이 지배했던 섬나라에서 일어난 기괴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장 미스터리하다고 알려진 사건 중 하나죠.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세기 말 영국에 토머스 체이스라는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토머스는 서인도 제도에 위치한 섬나라인 바베이도스라는 곳으로 귀족들과 이사를 갑니다. 이 섬나라도 영국의 식민지인데다 인구가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귀족이라면 조용히 살기에 아주 좋은 적당한 장소였죠. 조용히 지내기만 하면 별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토머스는 여기서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기 시작했어요. 원주민들을 가축처럼 부려먹었고 제대로 돈도 주지 않습니다. 노예뿐 아니라 주변 원주민들까지도 부려먹는 아주 악질 귀족이었죠. 편하게 살고 있었지만 사실 타지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토머스는 고향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다시 영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정부에 서신을 보냈는데 정부에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대답만 매번 전했다 그래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이유를 들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바베이도스에서 계속 사는 방법밖에 없던 토머스는 나중에 자신과 가족이 죽을 경우 후손들이 유골이라도 영국에 가져가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족들을 위한 납골당을 하나 만들었죠. 이 납골당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요즘은 장례식 방법이 우리나라나 해외나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사람의 계급에 따라서 이 유해를 묻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어요. 평민들은 관 속에 넣고 땅에 파묻는 방식이었지만 귀족들은 지하에 따로 벽돌이나 돌로 된 반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관을 안치시켜뒀죠. 이런 방식을 지하 납골당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납골당은요, 화장한 유골을 상자에 담아서 안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양에서는 시신을 화장하지 않은 채 그대로 관에 넣어서 안치하는 용도로 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머스가 1807년에 이 납골당을 완공하고 가장 먼저 안치된 사람이 친척인 토마시나 고다드라는 부인이었어요. 직계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자신을 따라온 친척이라 납골당에 안치시켜준 거죠. 이것을 시작으로 토머스의 가문은요, 의문의 사건들을 겪기 시작하면서 모두 가족이 이 납골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1808년에 2살 된 막내딸인 앤 마리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했고요. 가문의 식민지 정책을 반대하던 첫째 딸 도커스도 천벌받을까 무섭다는 말을 하면서 단식 투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망하게 됐죠. 계속되는 가족들의 죽음으로 토머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벌인 그동안 행동들을 후회했지만 이미 사람이 죽고 있었죠. 되돌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병상에 누워 지내다가 결국 같은 해 8월 9일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토머스 일가족의 사망으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 중에. 그래서 바베이도스 섬에 파견을 나온 영국의 식민지 관리인들이 대신 토머스 가문의 장례를 치러줬고 유언대로 관을 납골당에 인장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죠.
처음 고다드 부인과 토머스 두 딸의 관을 미리 나란히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머스의 장례로 찾아왔을 때는 세 관이 모두 다른 방향으로 옮겨져 있던 거죠. 관리인들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했지만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침입했다고 보자니 그럴 만한 사람도 마땅히 찾아볼 수 없었고요. 평소 토머스에게 원한을 가진 원주민이나 노예 아니면 사이가 좋지 않은 귀족 가문이 벌인 일,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의문의 사건이 벌어지긴 했지만 사실 사라지거나 훼손된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관리인들은 별 신경 쓰지 않았고요. 어질러진 관을 다시 정리해 놓은 다음 그대로 납골당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요, 바로 다음 날 납골당을 지나던 어느 원주민이 이상한 장면을 봤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원주민은 납골당 내부에서 빛이 났고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죠. 다시 납골당을 들어간 관리인들은요, 전날 정리해 놓은 관들이 다시 어질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딸 도커스의 관은 벽에 기댄 채 심지어 세워져 있었고요, 토머스의 관은 거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관리인들은 토머스가 그동안 원주민과 노예들에게 가장 심하게 대했기 때문에 누군가 복수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하지만 관련 없는 가족들의 관까지 건드린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것까지는 아니라 이게 큰 죄가 되지는 않았을 거지만 영국 귀족의 명예를 해친 정도로 생각해보면 심각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매번 납골당 안에 들어가서 감시할 수는 또 없는 일이고요. 가장 가까운 직계 가족이 모두 사망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납골당에 딱히 들어갈 일도 더 이상 없거든요. 거기에 수상한 장면을 봤다는 신고도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결국 또 별 신경 쓰지 않게 된 거예요. 이렇게 4년이 지납니다. 1816년이 됐어요. 토머스의 친척들까지 사망합니다. 이제 그제서야 다시 이 납골당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먼저 안치되어 있던 토머스와 가족들의 관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관의 위치가 어질러진 정도뿐이라 다시 정리만 해놓으면 돼요. 별 문제는 안 되지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누가 왜 그랬는지 이 점을 궁금해 줄 수밖에 없죠. 결국 이 이상한 현상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섬나라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현상의 원인은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토머스에게 원한을 품은 노예나 원주민들이 이 납골당을 침입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확신할 만한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그럴듯하고 타당한 생각이죠. 이때가 1817년이었습니다. 바베이도스 섬에 총독으로 스테이플턴 코튼이라는 사람이 부임합니다. 새로운 거죠. 이 사람도 섬에 떠도는 토머스 납골당에 대한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임한 지 2년 만인 1819년에 토머스의 또 다른 친척이 사망하자 장례식에 참가했고요.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장례를 치른 뒤 관을 안치하려고 다시 납골당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납골당에 들어간 고다드 부인의 관은 부서져 있었고 두개골이 심지어 밖으로 꺼내져 있는 겁니다. 다른 관들도 역시 어질러져 있었죠. 이 광경을 본 사람들과 관리들은요, 유령이나 악마가 꾸민 일 같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이 코튼 총독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납골당에 침입해 훼손했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했고 범인을 꼭 체포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여기에 들어와야만 관이 어질러질 수 있고요, 유해 훼손도 가능하겠죠. 코튼 총독은 범인이 침입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한 가지 수를 생각해냅니다. 이 납골당 바닥에 석회가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관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놨어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입구를 막아놓은 다음 영국 정부가 허가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문도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납골당에 접근하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1년이 다시 지납니다. 1820년 4월 납골당을 다시 찾은 코튼 총독은 성공의 사제들과 함께 이곳을 다시 찾았죠. 수사를 한다면서 관리인들이 아니라 사제를 데리고 왔다는 점이 좀 특이한데 딱히 악령이나 사탄의 존재를 믿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로 관들이 흐트러졌을지도 모르고 납골당에 올 때마다 죽은 사람들의 유해가 훼손되자 이 사람들이 편하게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기도도 해줄 겸 특별히 데리고 오게 됐던 거죠.
일단 납골당 입구는 작년에 설치해놓은 그대로 훼손 없이 막혀 있었습니다. 훼손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죠. 막힌 입구를 다시 열고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역시나 모든 관들은 흩어져 있었어요. 코튼 총독은 예상대로 누군가 침입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바닥에 뿌린 석회가루에 어떤 자국이 남아있겠죠. 이 자국으로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요,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덫으로 깔아둔 석회가루는 작년에 뿌린 그대로 아무 흔적 없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범인이 마치 이 방법을 예상했고 대처 방법도 알고 있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범인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어요. 무슨 수를 써도 납골당이 어지러지는 사건은 계속됐고 바베이도스 섬에 사는 원주민들과 이곳으로 이주해온 귀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쩌면 귀족들의 학대에 죽어간 노예들의 저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결국 하게 된 거죠. 총독은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정부에 추가 인력 배치를 요청했는데요. 정부가 이 요청을 승인해줬고 성공의 신부인 토머스 오더슨과 조사단 여러 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이 조사단 중에 특별한 사람도 껴 있었어요. 추리소설로 유명하고 심리학에 빠져있던 코난 도일이죠. 오더슨 신부는 코튼 총독이 썼던 방법을 더 보완합니다. 범인의 단서를 꼭 찾겠다고 선언했죠. 석회가루 대신에 납골당 바닥에 모래를 뿌린 뒤에 관들을 전부 쇠사슬로 연결했고 움직일 수 없게 설치해뒀어요. 납골당 입구도 사슬로 묶어둔 다음 그 위에 밀가루를 뿌렸죠. 그러니까 이 납골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밀가루나 모래에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슬도 제거해야 되니까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범행을 저지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앞에 시멘트를 발라서 입구를 아예 막아놨습니다. 전혀 들어갈 수 없게 해놓은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확실히 아무도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이 했던 방법 중 가장 강력한 대처를 한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이 되자 토머스 신부와 코튼 총독, 코난 도일은 납골당 문을 막았던 시멘트들을 부수고 내부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납골당이 안에서 문을 잠그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문을 당겨봐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전문 장비까지 동원해서 문을 부쉈고 겨우 열게 됩니다. 문이 열리자 갑자기 관 하나가 문 밖으로 넘어졌어요. 납골당을 만든 토머스 체이스의 관이었습니다. 다른 관들보다 더 무겁고 크게 제작된 데다가 문 바로 뒤편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문을 막고 있었던 거죠. 조사를 나온 사람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날 모든 관을 쇠사슬로 엮어놨고 움직일 수 없게 고정했는데 모두 풀린 채 흩어져 있었고요. 토머스 체이스의 관은 심지어 세워진 채로 안쪽에 문을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관에 들어있던 시신들은 밖에 모두 꺼내져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려면 누군가 납골당을 들어와서 의도적으로 현장을 훼손해야만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입구를 막아뒀으니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입구에 걸어놓은 사슬과 바닥에 뿌린 밀가루들이 전부 그대로 있었거든요. 즉, 누군가 손대지 않았는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면 출입구나 내부에 CCTV 설치해서 금방 범인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는요, 밀실에서 사건이 일어난다면 원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던 시대였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토마스 신부와 코튼 총독, 코난 도일은 이곳에 유해를 더 두면 훼손이 계속 일어날 테니 영국 본토로 이장시키기로 결정했어요. 현장을 철수했죠. 그 이후로 납골당에 누군가 들어오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젠 납골당이 비어있으니까 당연히 뭔가가 훼손될 일도 없고요. 그 이후로 별다른 일이 더 발생하진 않았지만 문제는 사건의 원인을 끝내 찾아내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납골당의 관이 움직인다는 사건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미스터리나 오컬트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이미 유명한 이야기예요. 지금은 토머스 일가족의 유해도 전부 본토로 옮겨졌습니다. 영국에 있기 때문에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단서도 없어요.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추론해보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관들이 스스로 움직였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원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요, 이 사건을 연구하면서 제기됐었던 대표적인 가설들입니다. 첫 번째, 바베이도스는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유명합니다. 사건 당시 이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자연적으로 관들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죠. 굉장히 그럴듯해요. 하지만 이 추측이 금방 반박됩니다. 토머스 가문이 귀족이다 보니까 관을 전부 두꺼운 납이나 철 같은 금속 재질로 만들었어요. 이런 관들이 눈에 띄게 움직이려면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사건 당시 바베이도스 섬이나 주변에서는 어떠한 지진도 관측되지 않았고요. 현지에 살던 원주민이나 또 귀족들이 지진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비슷한 가설 중에 납골 땅에 지어진 지면에 지하수가 흐르거나 아니면 태풍으로 인해 생긴 홍수가 납골 땅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관들이 이동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납골 땅과 주변 지지를 조사해 본 결과 이 일대에 지하수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만약 지하수가 흐른다 해도 아주 강한 수압이어야만 금속 재질의 관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압으로 물이 터져 나오려면 이미 땅을 뚫고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주변에는 샘이라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홍수가 쓸고 지나갔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어요. 관들이 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에 뜨지 않습니다. 움직여도 토마스의 관처럼 세워질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거고요. 조사관들이 미리 바닥에 뿌려놨다는 석회가루나 모래도 이미 쓸려갔어야 되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하수나 태풍은 신빙성이 없는 가설이 높아 보여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사람 중에 코난 도일이 있었죠. 추리소설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오컬트나 심령학에도 그 당시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사건을 조사해 본 코난 도일이 초자연적인 힘이나 토머스 일가의 원한을 가진 영혼들이 관을 움직였다고 주장했어요. 추리소설 작가가 특히 납으로 만든 관이 유해를 보관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들에게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주장에 따른 증명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밖에 되지 않아요. 코난 도일과 비슷한 주장이 더 있습니다. 토머스가 원주민을 노예로 사는데 반대하다가 죽은 첫째 딸이죠. 도커스의 관이 아빠 관 위에, 토머스 관 위에 올라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생전에 아빠가 원망스러워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그래도 이런 주장을 해석해보자면 워낙에 시간이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전해지면서 각색되거나 아니면 좀 해석의 여지가 남도록 문장이 기록된 경우도 많거든요. 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석회가루나 모래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물성이 없는 어떤 존재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이야 우리가 들었을 때 이런 주장은 앞에서 말한 것보다 더 설득력이 더 떨어지게 들립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코난 도일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에 강신론이나 심령학을 맹신하는 사람들도 힘을 보태다 보면 결국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토머스에게 피해를 입은 노예나 원주민들이 모여서 범행을 저지른 다음 석회가루나 모래를 뿌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꾸몄다는 설이 있습니다. 생전에 미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기 자체는 충분해 보여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니 또 범인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전혀 없고 조사단이 일부러 현장을 꾸민 것과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서 흔적을 지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조사단이 입구를 시멘트로 막았을 때도 관은 계속 움직였단 말이에요. 안전장치를 다 제거해 가면서 들어간 다음 나올 때 다시 시멘트로 복원해도요. 이런 방법은 사전에 여러 명이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데다가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작업 자체가. 미리 준비도 잘 해놔야 되고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누군가는 수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목격자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사람은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또 낮아 보이고요.
이 외에도 원인을 파악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설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이야기들보다 더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들 뿐이라서 이렇게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이번에 알아본 이야기는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 사건이었어요. 만약 최근에 일어난다면 금방 원인 알아낼 수 있을 거고, 범인이 만약 있다면 못 잡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건의 유일한 단서인 관이나 유해가 모두 영국에 돌아가 있고요. 시간도 너무 지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범인의 지문이나 DNA가 있었다 해도 지금까지 보존될 수도 없고요.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스터리 현상들의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오히려 더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아니라면 차라리 해결되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 계속 남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이야기처럼 바베이도스 섬도 이러한 이야기로 지금 관광 명소가 돼 있거든요. 현지 주민들에게 좋은 관광 수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결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진실을 파헤치는 것만이 항상 정답은 또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들죠. 범죄 사건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호기심 주는 거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은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섬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바베이도스의 움직이는 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